네, 지난 1월 24일 중국 군서열 2위라고 하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숙청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군부에 또다시 칼바람이 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나온 뉴스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중국 군서열 2위 장유샤가 심각한 규율, 법률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를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장유샤 부주석이 지난해 12월 22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더니 약 한 달 후에 이렇게 숙청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유샤 부주석과 함께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도 함께 숙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떤 숙청보다도 더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장유샤는 시진핑 주석의 오랜 동지였었고 또 굉장히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거든요. 물론 작년부터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라는 루머가 솔솔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장유샤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들의 자녀들이고 대표적인 태자당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숙청이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진핑 주석 시대로 넘어와서 덩샤오핑 이후로 지켜왔었던 룰이 무너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명 1세대 자녀들 혹은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든지 또 원료들은 좀 보호해주고 건들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거든요. 최소한 공개 수사라든지 기소 같은 거는 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지켜왔었는데 이거를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무너뜨리게 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실라이라든지 저우융캉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장유샤는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입니다.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자신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된 중앙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죠. 주석 1명, 부주석 2명, 그리고 위원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유샤를 포함해서 5명이 숙청이 돼서 2명만 남은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 장성민 같은 경우는 2017년 중앙군사위원회 일원이 될 때부터 시진핑 주석이 이 내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꽂아내온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럼 왜 숙청이 됐냐? 사실 중국 정치 내부 상황은 여러 가지 복잡하기도 하고 좀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이미 시진핑 주석은 2012년 권력을 잡으면서 이 부정부패 관련한 숙청을 굉장히 많이 단행을 해왔어요. 또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그 빈도수가 높아지기도 했죠. 그리고 정적을 숙청을 할 때에도 부정부패를 많이 이슈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중국 군부 같은 경우에는 수뇌부라면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만연해 있고 이게 또 구조적으로 번져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걸자고 하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내세우긴 했지만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전 준비 그리고 군 현대화 과정에서 장유샤와 시진핑이 갈등을 빚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군 전력을 완비할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반면에 장유샤와 류전리는 군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고 그때까지 맞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의 간극이 커지게 되고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장유샤나 류전리가 이 과정을 점점 지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명령불복종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불만이 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유샤의 권력이 너무 강해졌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특히 장유샤는 10년 가까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를 맡아왔었고 또 아버지가 혁명 1세대니까 혈통도 굉장히 좋고요. 또 전쟁을 치러본 전쟁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시진핑에게 꽤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전에 마오쩌둥이 그런 말을 했던가요?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결국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군을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기도 하죠.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은 3가지 지위를 모두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이렇게 세 자리죠. 세 직책 모두 사실은 좀 다른 직책이고, 그리고 선출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지도자들이 꼭 이 세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공산당의 총서기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인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세 가지 자리를 모두 겸직을 하는 전통이나 관례가 조금씩 마련이 된 거죠. 그런데 또 장점인의 뒤를 이었던 후진타오의 경우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는 넘겨받지 못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진타오 주석이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남아있죠. 그만큼 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국에서 인민해방군과 중국의 지도자 사이의 관계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처음부터 출발이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로 출발을 하죠. 마오쩌둥 본인이 홍군 그리고 팔로군에서 군을 지휘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권을 하면서 인민해방군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죠. 군이 건설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전쟁 이런 것을 다 도맡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군을 통제하고 또 군은 당을 보호해주는 그런 서로 간의 공생 시스템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이 시기 동안 인민해방군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암투라든지 투쟁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린비아오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린비아오는 군사 엘리트 출신의 당시 2인자였죠.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에 마오쩌둥의 빨간 책을 발간하고 또 배포를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을 앞세워서 당을 장악하고 또 마오쩌둥한테 도움을 주면서 이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인물이기도 했죠. 그런데 1970년 즈음에 이 마오쩌둥과 린비아오 사이에 갈등이 점점 생겨나게 돼요. 린비아오와 그의 측근들은 하루라도 빨리 린비아오가 이 마오쩌둥의 자리를 승계받았으면 하는 야심을 감추지 않았고, 또 이게 굉장히 불편해진 마오는 결국 린비아오를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가 악화되던 1971년 린비아오의 쿠데타 음모가 들통이 나게 돼요. 결국 린비아오 그리고 아들인 린리궈, 아내인 예준이 전용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태운 전용기가 몽골 상공에서 추락을 해서 탑승하고 있었던 전원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린비아오와 가까웠었던 군인들 수백 명이란 얘기도 있고요. 또 1000명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모두가 숙청을 당하고 제거가 되죠. 어쨌든 이때부터 군과 지도부의 관계는 철저하게 당의 통제를 받는, 아니 마오쩌둥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군을 등에 업은 2인자는 매우 위험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덩샤오핑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군도 군이지만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좀 더 힘을 쏟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군의 정치적인 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100만 군의 감군 정책을 단행하기도 했었죠. 또 군은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자율성을 가진 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군이 당시에 특히 예산이라든지 인사에 있어서 자율성을 누리게 되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혁개방과 함께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군이 호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관광업, 부동산이라든지 항만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활동을 하게끔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민해방군이 경영하던 사업체만 2만 개가 넘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나중에 가서 감소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개의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무려 6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고용했다고 하죠. 아니, 군한테 왜 장사를 시키나? 다른 뜻이 있었다기보다 1980년대 초반 경제 발전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국방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군한테 야, 그러지 말고 너네도 이런 상업활동 하면서 예산을 조금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보완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1989년 천안문 시위 당시에 군이 당의 말을 듣고 진압을 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정부에도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돈이 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뇌물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군인들이 군의 본분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군 전력도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군이 독자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게 되니까 자율성이 조금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군을 통제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고 특히나 뭐 덩샤오핑이라든지 마오쩌둥과 달리 장점인 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직접적으로 군을 지휘해본 경험이 없는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부패 이슈가 터져도 이거를 뭐 통제를 한다든지 장악을 한다든지 뭐 벌을 준다든지 이게 힘들어지게 된 거죠. 결국 1993년 이후 장점인 전 주석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98년 7월에는 군이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일부 막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시진핑 주석 들어서면서부터는 군의 완전한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됩니다. 일단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반부패를 척결을 하고 군 상부층을 대거 수청을 했고요. 당의 군 지휘권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정치학습, 충성서약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군의 상업활동도 다 접으라고 하고 거의 금지를 시켰는데요. 군이 현대화되고 전문화되기 위해서 지금 군 전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장사를 하면서 전쟁 준비까지 할 수 있겠냐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죠. 그 결과 방산기업이라든지 연구소와 연계가 되어 있는 안보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의 상업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민군융합이라는 이름하에 진행이 되는 군 관련 기술이라든지 산업협력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국가들에서 인민해방군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인사라서 스파이다라든지 또 인민해방군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기업 활동이 금지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추방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죠. 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진타오라든지 장점인 시대에 비해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는 군에 대한 통제가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을 개편을 하고 끊임없이 인사들을 숙청을 하면서 완전히 시진핑 중심의 판이 짜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군 내부에 불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 전격적인 장유샤에 대한 숙청은 군내에서도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슈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대만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유샤는 대만 이슈라든지 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완충지대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인물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시진핑에게 대만 공격을 말릴 수 있는 목소리가 아무래도 줄어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이 당장 대만을 공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왜냐하면 지금 7명의 중앙군사위원회 중에서 5명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5명을 어찌됐든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채워놓고 또 이 군 전력을 정비를 하고 이러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7년 얘기를 했지만 이거보다는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진핑 주석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새로이 끼워 넣을 것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재편된 군 조직도 안정이 될 거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젊고 또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장유샤는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인물이기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중앙군사위원회가 시진핑에게 충성하고 전쟁 경험이 없고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참혹한지를 잘 모르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인물들이 지휘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중앙군사위원회에 등장하게 될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